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리스트 이명주입니다. 네, 오전에도 뵙고 오후에도 뵙게 됩니다. 제가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정통성 있는 컨퍼런스에 오시게 된다고. 컨퍼런스 중에 늦게 끝나는 컨퍼런스는 있어도 빨리 끝나는 컨퍼런스는 없습니다. 아시죠? 네, 별로 재미없었네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오픈 데이터 그리고 오늘 간간히 이야기가 나왔던 지식 베이스 이런 것들과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관련이 있고 인공지능에서 데이터가 이제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넣은 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데이터다 보니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수준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넣은 거고요. 데이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관측되는 어떤 값들을 사전적으로는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참석 정보도 일종의 데이터죠. 그리고 오픈 데이터는 그냥 말 그대로 라이센스나 어떤 저작권에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오픈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발표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이제 공공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엄밀히는 이제 오픈 거버먼트 데이터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긴 하지만 실제로 개방된 데이터들을 우리는 공공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초점은 공공 데이터보다는 이제 오픈 데이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구글 I/O에서 구글 I/O 2018 행사에서 듀플렉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듀플렉스라고. 아마도 워낙 또 이슈가 돼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 음성을 하나 넣었는데요.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 10 o'clock. 조금 뒤에 남았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지금 이 둘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컴퓨터예요. 누가 컴퓨터인지 아시겠나요? 저는 구글 I/O 이제 듀플렉스가 있다 이게 발표됐다 그래서 하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슈가 됐다고. 그래서 이걸 그냥 업무하다가 얘만 틀어놓고 들어봤어요. 업무하다가 이제 얘만 음성으로 들었는데 이어폰을 꽂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AI라는데 누가 컴퓨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화면을 켰어요. 다시 화면을 켜고 봤더니 저는 이제 이게 미용실에서 이제 예약하는 대화인데 미용실 주인이 컴퓨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용실에 예약을 하는 사람이 컴퓨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전화 받는 거는 사람이고요. 이제 전화를 건 사람이 이제 AI인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벌써 이런 수준까지 왔나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듀플렉스가 이제 얼마 전에 5월달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자연스러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에 있고 2018년 여름에 이제 추가 테스트를 할 예정이에요. 아까 이제 SKT의 엄재용 박사님이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 필요한 요소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구글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음성 데이터로 들어가고 있고, ASR이라는 음성을 이제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딥러닝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 뒤에 처리돼서 음성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실제로 구글 이 듀플렉스가 소개된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몇 개의 키워드만 이제 파란색으로 칠했는데요. 첫 번째는 보면 RNN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기술적인 용어라서 좀 처음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딥러닝의 한 가지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딥러닝을 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법이고요. 텐서플로우는 이제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딥러닝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툴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RNN이라는 딥러닝 기법을 이용했고 거기에 입력된 데이터는 전화 그 대화 데이터를 입력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전화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구글에서 입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들은 것처럼 뭐 저랑 별반 다르지 않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람처럼 대화를 잘하네 라고 저는 처음에 느꼈거든요. 제가 구분이 잘 안 될 만큼. 근데 이제 이렇게 기술이 공개되고 나니까 그 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거는 조작된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조작했다라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미용실에 전화 받는 사람이 보통 음식점에서 전화를 받으면 네, 어디 반점입니다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미용실에서 전화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어느 미용실인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곧바로 이제 바로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뭐 조작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근거로 드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작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구글에서 발표한 관련된 논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뉴럴 컨버세이셔널 모델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진 논문입니다. 2015년도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이에요.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이니까 아마도 뭐 쓴 게 2015년 초라고 하면 그 연구는 이미 2013년, 2014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 한 벌써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래서 그때도 그 논문을 보면 우선 알고리즘은 지금 듀플렉스하고 동일한 알고리즘을 썼어요. 물론 방법이 바뀌었을 수는 있죠. 방법이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동일한 RNN이라는 딥러닝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쓰인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는 IT 헬프데스크의 이제 채팅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00만 개의 토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논문에 기술되어 있어요. 물론 저 3,300만 개가 3,300만 개의 문장을 의미하진 않아요. 문장을 의미하진 않고요. 뭐 토큰을 뭐 어떻게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문장이 뭐 언어 구성 요소 단위로 이렇게 잘라진 토큰일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토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언급은 없어서 저도 어떻게 토큰을 구성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문에 실린 결과예요. 결과를 이제 옆에 넣어놨는데요. 보면 뭐 약간 어색한 문장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막 좀 문맥이 이상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뭐 IT 헬프데스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 일련의 과정을 쭉 밟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 이제 이 예제와 함께 실린 게 일반 대화도 같이 실려 있어요. 지금은 이제 IT 헬프데스크라는 특정 영역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대화도 있는데 일반 대화를 보면 일반 대화는 조금은 어색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너 남자니 여자니 물어보면 yes 이렇게 대답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실패 사례죠 일종의. 어쨌든 이런 구글에서 논문을 발표할 만큼 뭐 이미 이런 딥러닝을 이용한 어시스턴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이 인공지능에서 이제 데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잖아요. 아까 SKT 발표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인공지능이란 게 인간을 이제 모방한 어떤 지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다고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이제 모방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 때도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아
사람도 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컴퓨터에게 어떤 지능을 넣을 때도 사람을 모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아직 뇌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물론 뭐 굉장히 이제 의학의 발달로 뭐 뉴런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인공지능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1950년에 혹시 앨런 튜닝이라는 그 사람 아시나요? 앨런 튜닝이라는 수학자, 과학자 겸 수학자 겸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950년에 튜링 테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 인공지능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한 테스트예요. 제가 여기 컴퓨터 앞에서 채팅을 하는데 벽 너머에 사람과 컴퓨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과 컴퓨터가 있어요. 그 둘이 저하고 이제 채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채팅하고 있는 상대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분을 못하면 그 컴퓨터는 인공지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테스트가 이제 튜링 테스트인데 어쨌든 그만큼 인공지능이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람 머리가 뇌 속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그 하나가 심볼릭 어프로치와 서브 심볼릭 어프로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아주 두 개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볼릭 어프로치는 우리는 지식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학습하는 것처럼 컴퓨터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호로 표시해서 컴퓨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넣어주는 걸 가지고 컴퓨터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거나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게 심볼릭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굉장히 많이 붐이 됐던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어프로치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서브 심볼릭이라는 어프로치예요. 얘는 컴퓨터한테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넣어주면 컴퓨터가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요즘에 인공지능 하면 많이 이야기하는 딥러닝이 이 서브 심볼릭과 관련된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좀 적대 관계에 있긴 해요. 뭐 대표적인 교수들이 뭐 학술 대회나 이런 데서 뭐 논쟁을 하거나 항상 뭐 그렇기도 합니다. 뭐 물론 요즘에는 이 두 가지 어프로치를 이제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는 인공지능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예제와 함께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볼릭 어프로치, 지식 베이스를 활용한 인공지능인데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을 수집해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기호로 표현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식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지식 베이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지식 베이스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뭐 새로운 사실을 검색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예제를 보면 뭐 물론 저걸 뭐 지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한 수준이긴 하지만 예시니까요. 전문가가 이제 아무개의 엄마가 개똥이고 개똥이가 이순이와 남매다라는 지식을 만들어서 넣어줘요. 그럼 컴퓨터가 추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넣어주지 않았지만 아무개와 이순이가 삼촌이라는 관계다라는 거를 새로운 사실을 이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아무개의 삼촌이 누구야? 라고 하면 기존의 이제 온톨로지, 지식 베이스라고 부르는 지식만 있다면 아마 대답을 못 해줄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이제 추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나면 아무개의 삼촌은 이순이야 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이제
지식 베이스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IBM 왓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BM 왓슨이 이제 2011년도에 제파디 퀴즈쇼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굉장히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고요. 저 때 이제 우승했을 때의 경쟁자가 뭐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퀴즈에 있어서 최고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켄 제닉스라는 사람인데 제파디 퀴즈쇼에 74번, 74번을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제파디에서 이제 상금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이기고 왓슨이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상금을 받아서 상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왓슨이 이제 어떻게 퀴즈를 저렇게 잘 맞출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건 한 가지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긴 합니다. 왓슨이 이제 지식을,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저 위에 있는, 가장 맨 위에 있는 그래프 형태로 지식을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저장을 해 놓고 그 밑에 이제 중간에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전쟁 영화를 찾아줘 라고 하면 저 문장에서 의미 있는 단어들을 추출해서 저 아래쪽에 있는 그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매칭을 시켜서 빈 곳에, 이 사람이 지금 저 질문에서 물어보는 건 감독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감독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 감독을 저렇게 키워드를 매칭시켜서 찾으면 그 감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IBM 왓슨이 제파디 퀴즈쇼에서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IBM 왓슨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기타 딥QA라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데이터는 DBPD나 워드넷이나 야구나 이런 개방되어 있는 지식 베이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지식 베이스들을 포함해서 위키피디아 전체 데이터를 약 4테라, 위키피디아 전체를 포함해서 웹 문서 사이즈로 봤을 때 4테라 정도의 문서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그걸 기반으로 퀴즈쇼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IBM에서 이제 그 이후로 IBM 왓슨을 상업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IBM 왓슨에 들어가 있는 이제 달리지 스튜디오라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게 그 자연어 텍스트 문장에서 사람이 이제 태깅을 하는 도구입니다. 태깅을 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태깅된 것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식 베이스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수작업으로 계속 지식 베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개를 지식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학습해서 새로운 자연어 문서가 입력되면 그걸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식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IBM 왓슨에서는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브 심볼릭의 대표적인 접근인 서브 심볼릭 이제 어프로치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계학습, 딥러닝이 서브 심볼릭 어프로치에 해당됩니다. 기계학습을 활용한 인공지능은 데이터들이 입력되면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들의 이제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어떤 판단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접근 방법이 이제 기계학습을 활용한 인공지능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SVM이라든가 기타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딥러닝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그림은 AI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고 중간에 이제 머신러닝이 한 80년대 초에 나와서 8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흥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는 이제 10년도부터는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 서브 심볼릭의 대표적인 어프로치가 이런 알파고라고 할 수 있어요.
알파고는 뭐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이제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핸디캡 없이 사람을 이긴 최초의 바둑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알파고도 이렇게 쭉 발전이 되어 왔어요. 가장 맨 첫 번째 버전 이제 이긴 사람의 이름을 넣었는데요. 알파고 판후이랑 이제 대전을 한 거였죠. 그때는 5대 0으로 이겼고, 그리고 이세돌하고 했을 때는 4대 1로 이겼고, 그 이후로도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제로, 알파 제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알파고 마스터는 중국에서 작년이죠? 아마도 작년인 거예요.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대전을 했습니다. 대전했는데 역시나 사람은 이제 당연히 이겼고요. 뭐 세계 챔피언이라고 하는 커제를 상대로 3대 0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알파고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알파고랑 해봐야 이제는 뭐 사람이 진다라는 결론이 이제 뻔히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알파고끼리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맨 마지막에 알파고 제로가 그 바로 전 버전인 알파고 제로 버전을 상대로 60대 40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런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또 반복적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대구글에서 학습을 하는 강화학습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여기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는 KGS 바둑 서버에서 등록된 16만 개의 기보, 그리고 3천만 개 정도의 이제 착점 정보를 학습에 기반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듀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AI를 하기 위한 두 가지 어프로치, 심볼릭 어프로치와 서브 심볼릭 어프로치로 왓슨과 이제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제가 소개한 다 두 가지 다 저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두 가지를 다 소개시켜 드렸어요. 듀플렉스에서는 딥러닝과 대화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을 했고요. 왓슨 같은 경우에는 딥QA라는 알고리즘과 그리고 지식 베이스로 활용된 위키피디아, DBpedia 등등, 그리고 알파고에서는 딥러닝 기술과 그리고 바둑 착점 정보들을 데이터로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데이터가 중요할까요? 알고리즘이 중요할까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하나가 중요하다라고 명확히 딱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좀 오래된 논문에 실린 그림이긴 한데요. 데이터를 보면, 결과를 보면 우선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분류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데이터를 입력으로 이제 분류하는 성능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색깔이 다른 4개의 선이 머신러닝 기계학습의 4가지 다른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이고요. 연두색은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이고, 파란색은 위누라는 그런 모델이고, 기타 등등 저런 모델들을 사용해서 성능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X축이 이제 데이터의 사이즈예요. 근데 보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저 빨간색은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니까 번외로 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좀 비슷한 라인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성능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또 그 반대예요. 데이터가 어느 순간까지는 X축이 역시나 데이터의 양인데요. 데이터의 양이 조금 처음에 늘었을 때는 성능이 좋음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플랫하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가 중요하냐, 알고리즘이 중요하냐의 문제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디펜던시가 높아요. 어떤 거는 데이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성능이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데이터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성능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실험이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알고리즘을 몰라서 인공지능을 못하는 케이스보다요, 데이터가 없어서 인공지능을 못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논문을 찾아보면 논문에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논문 어디를 뒤져봐도 자기가 그렇게 성능을 얻었다는데 어떤 데이터를 써서 그러한 성능을 얻었는지를 제가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들고 싶어도 저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결국 저는 처음부터 다시 노가다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가 더 중요해, 알고리즘이 더 중요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없어서 인공지능을 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네, 구글의 대표 이제 사이언티스트가 피터 노빅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좋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1년도.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까 구글의 듀플렉스나 뭐 알파고나 다 구글 거잖아요. 구글이 기술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술이 없다기보다 그 기술보다는 자기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훨씬 더 인공지능을 하는데 중요하고 확실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대부분의 부가 상위 몇 명 안에 다 속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도 좋은 데이터들이 대형 대형 회사에 대부분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기업들은 실제로 데이터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 인터넷에서 이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이런 대형 기업들에 의해서 역시나 AI도 지배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회사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경쟁이나 혁신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작은 회사들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를 하잖아요. 그 작은 회사들이 구글과 같은 그 대량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 회사들이 살아남으려면 좋은 아이디어, 기반이 되는 기반 기술들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오지가 않아요. 데이터의 종속성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우리 국민의 관점에서도 AI의 성장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도 궁극적으로 제한이 온다는 거죠. 네, 제가 발표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공유되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스쿼드란 사례예요. 스탠포드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이라는 오픈된 AI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이고요. 위키피디아 문서에서 참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질의응답 관련 데이터셋입니다. 현재 10만 개 이상의 질문 답변 셋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제이슨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을 얻은 근거가 되는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10만 개 이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딥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제 얼마나 자기네들이 잘 맞추는지를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맨 처음에 나온 게 2016년 8월에는 이제 지표가 두 개 있는데 EM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그젝트 매치, 아주 정확히 정답을 맞춘 확률이거든요. 근데 보면 54점을 받았어요. 71번 라인에 있는 가장 초기의 버전이. 그런데 2018년에 와서 구글에서 한 QA넷이 83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점수가 오른 거죠. 실제로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한 곳들을 보면 뭐 회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미지넷인데요. 이미지넷은 혹시 뭐 딥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처음에 시작은 이미지 인식을 하기 위한 소규모 프로젝트였는데 딥러닝이 뜨기 시작하면서 이미지넷도 이제 딥러닝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모델로 굉장히 평가 데이터셋으로 굉장히 이슈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 2010년도에 71%에서 데이터를 오픈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 2017년도에 정확도가 73%로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는 저 옆에 그림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17년까지 이제 가로축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보면 저 막대 옆에 작은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막 찍혀져 있어요. 저 작은 동그라미들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동그라미가 뭐냐면 참여한 저 인공지능 저 데이터셋을 사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여한 기관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저 점들이 이제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고 못한 사람은 굉장히 못해요. 그런데 쭉 가다 2017년도에 되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결국 저런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다 보니 개방을 하다 보니 많은 기업이든 기관이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38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29개가 5% 이내로 에러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를 오픈함으로써 굉장히 기술적인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개방의 중요성은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우리가 당연히 이제 여러 중소기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연구소들 이런 다양한 전반적인 기술의 발전을 올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공정한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데이터를 완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데이터를 왜 개방해야 돼? 이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해서 기술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거죠. 쭉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그래서 더 나은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결국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단순히 양적이 아니라 그 이미지넷이나 스쿼드나 그 데이터의 질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AI가 결국 데이터의 어떤 성능이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의 양보다는 질에 굉장히 디펜던시가 높기 때문에 질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제가 써놨는데 앞서 이미 배일권 과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참고한 자료들은 여기 레퍼런스에 작성을 해놨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그냥 저희도 기계학습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영문으로 된 기계학습 데이터셋은 그래도 좀 구할 수가 있는데 한글로 된 거는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서 혹시 노하우가 있으시거나 주로 사용하시는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이 이제 저희가 했던 경험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노가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위키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위키 그런 문장에서 의미, 지식 베이스를 자동으로 이제 생성해주기 위한 그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키 저렇게 위에 상단에 이제 원문 데이터 문장이 있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인포 박스거든요. 위키에 있는 인포 박스에 있는 저 텍스트 값을 가지고 문장에 대해서 저렇게 태깅을 해요. 저희가 저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가능해요. 저 정도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이 문제라고 써면 저 두 가지 형태 값이 이제 굉장히 길어서 문장에 잘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뭐 문장에 써 있는 값과 저런 인포 박스에 써 있는 값의 형식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태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계학습에 대한 성능이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저런 것들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눈으로 태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인공지능의 그 성능에 있어서 데이터 양의 중요성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벌써 구글 홈이 전파 이제 끝냈고 아마존 에코도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국내 여러 가지 좀뭐 사례 그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있는데 양이라는 측면에 놓고 보면 영어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뭐 그 기존의 논문이니 뭐 여러 가지 책, 뭐 음성 그런 데이터의 양이랑 한글이라는 우리 그 데이터의 양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성능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영어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인공지능 그런 알고리즘 플랫폼을 개발하는 거 그 글로벌 차원에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한글이라는 걸 놓고 보면 이거는 경쟁력에서 글로벌 차원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래도 그런 문제라면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도 한글은 몰라요. 외국 제품들도 한글은 모르니까요. 어차피 한글 데이터셋이 부족하다라는 관점에서는 외국이나 저희나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차라리 저희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은 아니죠. 뭐 데이터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이제 뒤에 하고 싶은 얘기도 경험에서 이제 교훈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있으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잘 만들면 저희도 뭐 100% 뭐 만족할 만한 데이터셋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우선 만들면 부족할지언정 공유를 하고 싶거든요. 공유해서 개방해서 뭐 다 같이 쓰고 뭐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나가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연구자들이 우선은 한글 데이터셋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